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심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서 깜짝 놀라셨죠? 네. 어젯밤에 주무시는 때의 모습과 새벽에 눈을 떴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롤러코스터 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알 수 없는 이 관세 정책 이 부분이었는데, 자, 이게 일시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일시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야말로 폭등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앞서 우리 두 앵커분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시장 얘기까지 말씀을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그럼 결국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전격적인 입장 변화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째 톱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아마 이 기사가 못 실릴 거고요. 신문은 이미 나왔으니까 온라인으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미 이 내용도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유추가 조금 더 좀 사실에 가깝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발작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3.7%대 중후반까지 떨어졌던 게 4.5%대까지 최근 한 일주일 사이 이렇게 급변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시라는 거는 사실 이 BP 뭐 0.01%가 이제 1BP죠. 이 BP 개념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정도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채권 시장은 상당히 좀 그거를 크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채권 시장이 소수점 두 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한 자리 가까운 수준의 이 변화를 그것도 단기간에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베센트 장관이 뭐 늘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내려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니까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예산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미국의 재정 적자, 이 부채를 갚는 데 쓰인다, 이자로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방 예산보다 더 이 이자 갚는 비용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미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만큼 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내려서 이자 부담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4%대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가 갑자기 4%대 중반까지 급등을 하니까 결국 이제 이 관세 리스크가 바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이 된 거죠. 여기에다 이제 미국 경제의 이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역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던 이유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관세 문제를 유예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중국이 반박 어떤 카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긴장감을 그대로 좀 방증하는 게 아니라 해석도 됩니다. 뭐냐면 중국은 어쨌든 예전에는 뭐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지만 지금 이제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 한 7,8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다 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이 압박고리를 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의 최종 타깃은 결국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전 세계로 해서 대상으로 펼치던 이 관세 정책의 전선을 이제 중국 한 나라로 확실하게 좁혀서 일단은 타격을 좀 최소화한다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좀 이르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또 한마디 하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내가 시장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시장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또 한마디 또 했죠. 뭐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의 얘기가 합니다만 결국 오늘의 이런 모습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불안하게, 그러니까 긴장감을 갖고
의도한 대로 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렇게 어떤 관세 협상의 변화로 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로서는 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74개국은 일단 한시름 덜고 앞으로 90일 동안 이 보편관세 10%의 이 보편관세를 이제 최소화하는데 아주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죠, 이게. 미국의 무기 수입 원자력 협정 대미 협상 카드로 써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딜을 이제 원한다.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다 뭉뚱그려서 한 방에 해결하자라는 거. 트럼프 스타일이죠. 트럼프는 아주 심플한 걸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전화가 끝나고 났는데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늦어도 오늘쯤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공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한 방에 이제 해결하자는 식의 이제 미국의 어떤 조건 제시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나 무역 관련된 사안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협상의 어쨌든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미국산 LNG 수입을 대폭 늘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주어서 좀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죠. 이거에 대해서 맞듣진 않지만 참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카드를 좀 가지고 이제 미국과 협상에 앞으로 90일 동안 나서겠다라는 식의 어떤 협상 전략이 가닥이 좀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역시 이 세 가지 카드 중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큰 거는 조선업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4년 작년 현재 중국의 그 해군 함정이 370척이고요. 미국이 300척이 채 안 됩니다. 이미 한 70척 이상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6년 뒤인 2030년에는요. 중국은 370척에서 435척으로 70척 정도 늘어나고요. 미국은 297척에서 304척으로 불과 7척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이 조선 건조 능력이 워낙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선박 건조 능력이 중국과 미국이 232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232배나 선박 건조 능력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미국이 제조업이 무너져 있는, 특히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못 따라잡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 파트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카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쟁력 있고 가장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 조선업 카드를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도 이거를 최대한 1대1 카드가 아니라 1대5나 1대10의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글쎄 너네 중국을 선박 건조나 해군 함정 이쪽 부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줘. 우리도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 이제 이런 식의 카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 중국과의 이 해군 함정 이 경쟁력에서 계속 밀린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뭐 대만 침공을 뭐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긴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대만이 중요한 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만이 인도태평양 쪽에 이 해상 운송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떻게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미국이 이쪽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제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특히 해군 함정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 해군 함정을 만들어져서 한국 조선업의 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반도체 D램 얘기인데요.
작년 말에 저도 HBM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올 때 저도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면 D램 시장에서 이제 주인이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게 벌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표 한번 보시죠.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위에 파란색입니다. 34%. 그다음에 밑에 왼쪽에 빨간색 36%가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3위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기타는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세 회사가 글로벌 D램 시장을 이제 독과점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1992년에 삼성전자가 그때 64메가비트 D램을 내놓으면서 그 당시에 세계 1위였던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이제 반도체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8년에다가 25년이니까 3년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년 만에 이제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D램 시장의 1위가 바뀐 셈이 됐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거는 그 회사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회사가 미국이나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회사 SK 하이닉스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33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로 등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HBM 때문입니다. 워낙 HBM이 지금 D램 시장의 가장 핵심, 가장 뭐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가가 워낙 기존에 있는 범용 이 레거시 D램에 비해서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 HBM만 갖고 있어도 HBM 시장을 장악하고만 있어도 D램 시장의 1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뭐 독점적인 권한을 좀 지위를 좀 누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이거를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세대 HBM인 이 HBM4죠. HBM4에서 뭔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HBM4 역시 SK하이닉스는 이미 샘플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등 고객사들에 공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밸류업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카카오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시총 상위 기업들의 모습인데요. 대부분 다 이 PBR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정도가 조금 그나마 조금 둔화됐고 SK하이닉스만 좀 올라간 상태고 뭐 삼성전자에 비해서 대부분이 지금 하향 다운되고 있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밸류업 정책도 자꾸 이제 이게 좀 별로 이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보니까요 5년 만에 최저 PBR을 기록한 상장사가 1,725곳이나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PBR이 1배가 안 되는 그러니까 1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청산가치만도 못한 주가가 이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만 해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지난해 3월 기준 69% 든 게 지난달 3월달 기준으로 7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이 밸류업이 좀 다시 좀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역시 외국인들 이렇게 시가 총액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들의 계속된 순매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